예. 최기하 본부장님. 네. 오늘 인사위에서 이루어지는 제 소명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선 이미 법률적 자문을 마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부. 자, 지금 나가시는 모습은 제가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앉아서, 최기하 본부장님! 자, 앉으세요. 인사위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 가십니까?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인사위 임원진들께서는 자리를 벗어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인사위에 와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어떤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 이유도 듣지 않으시고 지금 이은호 본부장님 나가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위에서 이루어지는 제 소명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 자문을 마쳤습니다. 서울중앙법원 제50부 민사부의 판단까지 고려한 행위입니다. 법에 의해 보장된 저의 소명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리를 벗어난 임원진들 분들께서도 나중에 추후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지하려거든 우선 저의 소명권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듣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징계를 위한 인사위에 출석했을 때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측에서 막았습니다. 인사위는 비밀 사항이고 임원들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셀프 카메라 모드인데 왜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이 법률적 자문에 도움을 주신 김장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은 영화 공범자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법원 제50 민사부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월 14일 영화 공범자들 감독 최승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으로서의 공범자들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MBC 전 현직 임원진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영화의 대상이 주요 방송사이어서 영상, 음성 등을 통하여 방송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들이 공범자들의 채권자, 임원들, MBC 전 현직 임원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 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임무에 해당한다며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방송한다고 하여 채권자 임원들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 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임무에 해당한다며 임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채권자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하여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영상을 촬영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촬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위를 정회를 시키고 임원진들은 나갔습니다. 이것이 언론사 MBC를 경영하는 임원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출근정지 20일이라고 하는 가혹한 징계 형량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출근정지 20일이라니. 저랑 지금 장난하십니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의 징계 사유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저는 경위서에서 밝혔습니다. 올해 6월 7일 낸 경위서에서 저는 김장겸 사장이 저의 1일 연속극 연출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장은 지금 말씀하신 분 성함 밝혀주십시오. 누구십니까? 네? 인사위원회 간사께서는 왜 저의 지금 소명을 맡고 계신 겁니까? 자, 보도국장으로 본부장을 대리 출석한 임원회의에서 드라마 본부장의 업무 보고 도중 김민식 PD의 1일극 연출을 용납할 수 없다. 뉴스데스크 앞에 노조하던 PD가 연출하는 드라마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석 달이 되도록 사장님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저의 경위서에 대해 김장겸 사장님의 답변은 무엇이냐고요. 이 중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의 경위서를 경향신문 온라인 기사로도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경위서를 올렸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누군가 사장님을 모함했다거나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질문에는 왜 김장겸 사장은 답변하지 않습니까? 영화 공범자들에서도 김장겸 사장님은 시종일관 도망만 다닙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화 예고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영화 공범자들 정말 재밌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국내 영화 사상 법원이 사실 검증을 마친 100% 진실을 보장하는 공범자들 100만. 예, 이상 잠깐 예고 광고였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의 판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에서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하는 녹취록 내용이 나옵니다. 법원은 백종문의 음성을 녹음된 그대로 왜냐하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재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증거가 없어.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예요. 사용함에 따라 백종문의 명예가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백종문은 자신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발언의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승호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UHD 방송의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방송의 미래를 막지 마세요. 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면서 그 해명을 회피하였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 요청조차 거부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이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백종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듭 김장겸 사장에게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저의 드라마 PD로서의 업무를 지난 5년간 꾸준히 방해해왔고 나를 유배지로 내쫓았던 장본인이 김장겸 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장이 해명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인사위에 올라온 것은 바로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어떤 분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인사위원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에서는 인사부장님 듣고 가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가십시오. 이 뒤에 부장님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겠는데요. 그거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자, 정해됐어요. 지금. 앉아서 들으세요. 듣고 가시라니까. 말씀하시죠. 자, 먼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50조 1항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학자들은 의사 공개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헌법 109조 역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내밀하고 보수적인 영역의 사법부에서조차 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이 회의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밀실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대표자들이 직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사규, 자 우리 인사부장님 계신 자리에서 MBC 인사사규, 인사규정 제3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밀실회의가 되는 것을 막고 공개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45조는 서명 결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사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의안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MBC 인사위원회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지난 5년간 이곳 인사위에서는 아무런 증거 없이 해고를 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능 PD 3년차 권성민은 자신의 예능 PD로서의 일상을 그린 웹툰을 그렸다고 해고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나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온갖 불법이 자행된 이곳의 인사위원회 결정 과정이 비밀이어야 합니까? 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실은 지난번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난번 인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주에 인사위에서 윤등열 본부장이 저에게 거듭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서는 또 목이 마르네요. 윤등열 본부장이 저에게 거듭 질문했습니다. 왜 근무 시간에 고성을 질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에서는 대기 발령 당시에는 직원의 업무 방해라고 하였기에 제가 경위서에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만약 방해했다면 어떤 직원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 특정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인사위에서 새로운 개최 통보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였기에 제가 김장겸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던 김성근 기술본부장이 사옥 설계 특성상 고층 사이 다리에서 소리를 지르면 울리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이에 대해서 저와 김성근 본부장 사이에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자, 이때 다른 어떤 본부장님이 이 본부장님은 그 전 인사위에는 오지 않으신 분입니다. 처음 오신 분이 아니 이게 문서에 주어진 문서의 개요를 보니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해고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상의 자유도 있고 행위의 자유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김민식 차장이 여기 문서에 나온 대로 진술하면 된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거든요. 저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자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인사부장과 이 인사위원회 간사님께서 화들짝 놀라서 그 본부장 곁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인사위 임원들, 본부장들끼리 돌려보는 서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김민식 차장에게는 이 문서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그 문서에 해고를 요청한다고 나와 있나요? 그 문서에 지금 해고를 정해놓고 지금 인사위를 여신 겁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다들 급 당황하셨습니다. 잠시 후 이 민망하고 뻘쭘한 상황, 해고를 요청한다고 그 문서에 나와 있나요? 나한테는 그 문서가 안 왔는데? 라고 했더니 잠시 후 김성근 본부장님이 대신 나서서 수습을 하십니다. 이게 봤더니 문서에 해고 요청이 아니라 회부 요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사위 회부 요청이랍니다. 아니, 인사위를 이미 열어서 사람을 불러놓고 새삼 회부 요청을 한다고. 자, 제가 이 당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해고를 요청한 겁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누군가가. 당시 인사위원회에 오지 않은 사람은 김장겸 사장님, 본부장에게 감히 누군가가 여기 앉아있는 임원들에게 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장겸 사장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오지 않으신 백종문 부사장.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본부장님이 잘못 읽은 걸 수 있어요. 회부를 해고한다로 읽는 건 조금 납득은 안 가지만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말실수였다면 당시 문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당시 문서를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MBC 인사위원회 사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8조 설치,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5조 서명 결의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출근 정지 20일은 저에게 엄청난 막대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너무너무 오고 싶은 회사에 20일씩이나 오지 못하고 전국에 극장을 돌면서 영화 홍보를 뛰고야 하지 않았습니까? 체력적으로 참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가혹한 징계는 제고해 주십시오. 제46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 46조입니다. 제46조, 의사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 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양식 1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날의 의사록 남아 있습니까? 그날의 의사록에서 제가 지금 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에 추후라도 하나라도 그것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전 제가 다 이건 공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 책임이 있고 제가 만약 회사에 거짓을 아뢰었다면 제가 그 형사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의사록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문서 해고를 요청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그 문서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걸 여쭙기 위해서 저는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왜냐? 당시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자, 당시 문서 그리고 의사록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께서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공범자료들에서 보면 나오지만 이분들은 보통 대부분 잘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부서에 있는 어떤 직원이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당시 의사록을 확인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의 징계를 결정하는 이 인사위의 위원장은 백종문 부사장입니다. 최승호와 박성재를 이유 없이 해고했다고 해서 바로 그 백종문 부사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인사위원에게 저의 해고를 요청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의심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 문서와 의사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인사위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없이 인사위를 진행했기에 해당 발언을 제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전 과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동기와 원인,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친 이유 소명하겠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김영국 노동조합 위원장이 쓴 글입니다. 실세는 김장겸. 김장겸 사장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영국 위원장님의 글을 빌어서요. 김장겸 씨는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3년 임기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MBC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잔당 세력의 알박기로 규정하고 그의 사장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1987년 MBC에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저보다 꼭 10년 입사 선배로 함께 기자로 일했지만, 김영국 기자가요, 김영국 위원장이 함께 기자로 일했지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년배인 선배 기자들에게 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뉴스에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초년 기자 때부터 사내 정치, 사내 정보에 밝았다. 계속 정치부를 지망했다. 정치부가 아닌 곳으로 발령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사내외 정치 욕심이 강했다. 여성을 비하하는 속어를 자주 사용했다. 자신만의 왜곡된 시선을 뉴스에 그대로 반영한다. 기자 개인이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힘을 갖고 나니 뉴스가 적골이 난 것이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들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그는 김장겸 사장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띄워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분. 김장겸 사장님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국제팀장의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해 11월 미국에서 오바마가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8년 만에 정권 교체로 한미 관계에 미칠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무팀장이던 김장겸 씨는 아침 편집회의에서 단 5개의 리포트만 발제했습니다. 보도국장을 비롯한 다른 부장들이 뉴스 가치가 크니 더 많은 리포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이거 뭐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노무현과 똑같은 놈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 선동하는. 자,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중간에 나온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장겸 사장님의 멘트 그대로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과 똑같은 놈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 선동하는 이라고 김장겸 사장님이 2008년 11월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술자리 사석에서 이거 노무현 같은 거 사석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편집회의에서 아침 편집회의에서 리포트 개수를 내놓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MBC 사장님이십니다. 편집회의는 순간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날 MBC를 비롯해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는 오바마 당선과 그 의미, 그 여파로 각각 20개 이상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김장겸 씨가 자신만의 편협한 생각을 기사 판단까지 확장한 일화입니다. 당시만 해도 편집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그냥 웃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해프닝이었죠. 아무도 그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오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MBC 점령이 본격화되던 2011년 2월 정치부장 자리에 오릅니다. 정치부장은 직무 특성상 유력 정치인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자리라 아무나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정치부장 자리를 자신의 편협한 가치관과 사적 이익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도한 편파 왜곡 보도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누락 축소, 조선일보도 일면 톱으로 쓴 장관 인사청문회 기사 줄줄이 누락,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왜곡 편파 보도 등등. 더욱 기가 찬 것은 당시 보도국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사 누락과 편파 보도에 대해 기자들이 항의할 때마다 보도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장겸이가 리포트 못하겠다는데 낸들 어떡하냐. MBC 뉴스를 총괄 책임지고 부장들을 지휘해야 할 보도국장이 부장의 핑계를 댄 겁니다. MBC 뉴스의 신뢰가 점점 추락하자 그의 말부터 보도국 기자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장겸 정치부장 교체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보도국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지. 이미 김장겸 씨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보도국 실세가 된 겁니다. 결국 MBC 기자협회는 2012년 1월 총회를 소집해 뉴스 쇄신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곧이어 노동조합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언론 역사상 최장기인 170일 파업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파업을 불러일으킨 직접 장본인이 바로 김장겸 씨였습니다. 이후 김장겸 씨의 행보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70일 파업을 짓밟은 뒤 치러진 2012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김장겸 부장의 MBC 정치부는 편파 왜곡 보도로 박근혜 후보 당선을 밀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논문을 조작했다고 날조 보도한 사건은 선거 보도의 기념비적인 오보였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당선 직후인 2013년 5월 그는 보도국장에 오릅니다. 이미 수많은 기자들을 보도국 밖 유배지로 쫓아내고 자기만의 사단을 구축한 뒤였습니다. 그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철저히 누락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지시한 기획기사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대형 오보로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는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뉴스는 유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김장겸 씨는 당시 편집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2월 보도본부장에 오른 그는 지난해 터져나온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도 축소, 은폐, 물타기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그 공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전인 지난 2월 그는 드디어 MBC 사장에 올랐습니다. 그를 사장으로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최근에 다시 또 이런 얘기 하셨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씨입니다. 김장겸 사장의 취임식이 열리던 2월 28일 MBC는 일선 PD들이 준비하고 있던 촛불과 탄핵 다큐 60항쟁 30주년 기념 다큐를 잇따라 불방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미난 뒷이야기를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담당 PD는 유배 보내거나 징계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5월 조기 대선에서 그는 다시 최악의 편파 왜곡 보도를 자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MBC 100분 토론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는 발언을 하자
노골적인 보복 보도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뉴스는 오로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죠? 당시 MBC 뉴스데스크. 저는 주주에서 MD로 근무하면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뉴스를 송출하고 있구나. 김장겸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29일 MBC 노동조합은 김장겸, 고영주 퇴진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기자와 PD들이 이름을 걸고 김장겸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정방송 보장의 최소 장치였던 단체 협약을 파기하고 불법 해고, 부당징계, 부당정보, 노조 탈퇴 종용, 가입방해 등 온갖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경영진들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9년은 MBC 암흑시대였습니다. 보도시사 라디오는 물론이고 드라마와 예능도 차례차례 무너졌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방송장악, 노조 탄압에 앞서 MBC 구성원들은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제 저희가 MBC 암흑시대 9년을 끝내겠습니다. 헌법 21조 언론 자유를 회복하겠습니다. 방송 독립과 공정성을 되찾겠습니다. 암투병 중인 해직기자 이용마도, 해직 PD 최승호도, 얼굴이 지워진 아나운서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언론 자유를 염원하는 국민과 시청자가 저희 뒤에 있음을 믿고 반드시 김장겸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노조 MBC 본부 김영국 위원장이 영화 공범자들의 스토리 펀딩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 아닙니다. 공범자들의 개봉을 앞두고 펀딩할 때 쓴 글입니다. 자, 지금과 그때 결기가 다른 게 있나요?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김장겸을 끌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노동조합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유족에 대해 김장겸 사장은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그랬을까? 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장겸 사장님이 직접 법원의 판단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요. 김장겸은, 자, 법원의 기각 판결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김장겸은 문제되는 발언,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하여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그러한 발언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장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세월호의 유가족을 깡패로 지칭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김장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 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말했습니다. 자,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유족 깡패라는 김장겸 사장의 발언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지금 얘기 중에 잠깐 육시방쟁 다큐 불방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위원회 올라올 때, 지난번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와서 인사위원들 앞에서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방송사 사장 노릇을 하고 있냐고. 인사가 만사인데 말이죠. 자, 지금 현재 김장겸 사장은 보도 출신, 보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과 제작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김도인 본부장인데요. 자, 김도인 본부장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0항쟁 방송 불발에 대해서 김도인 본부장은 당시 김하경 부장의 잘못으로 시종일관 미루고 있으나 김하경 부장의
국장의 증언과는 일관적으로 다릅니다. 김학영 국장은 김도인 본부장의 결정으로 증언 중인데 최소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김학영 국장일까요? 김도인 본부장일까요? 자, 라디오 국장 시절 김도인 본부장은 모든 시사 아이템에서 세월호, 시고 초기를 제외하고는 세월호, 위안부 등의 아이템을 못하게 막습니다. 라디오 국장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라디오국에서 세월호와 위안부 협상 등은 아예 금기어가 되어버립니다. 10여 명의 라디오 PD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당시 부장들이 국장 지시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도 부인한다면 10여 명의 PD들과 복수의 보직 부장들이 일제히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자, 그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 지금도 라디오를 떠난 지금도 김도인 본부장은 라디오 시사 프로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해서 아이템 간섭과 지시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편성 규약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올라와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김도인 본부장이란 말입니다. 자, 윤도현, 김미화 등의 소위 대중문학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연예인 내치는데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도인이고요. 이는 이우영 당시 라디오 국장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6명의 라디오 PD들과 2명의 현직 라디오 DJ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증언입니다. 억울하다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할 텐데 이 역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 증언이 모두 틀리고 혼자만 맞을 수 있는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에 한번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마봉춘 세탁소에서 올라오는 그 시리즈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안 보셨으면 페이스북에서 마봉춘 세탁소를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잠깐 광고였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디오 담당 부장 시절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경찰 관련 아이템 인터뷰 생방 중에 경찰청에서 항의 방문이 오자 그 경찰을 내치기는커녕 라디오 생방 주조 바로 밖까지 안내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역시 부인하고 상황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2명의 PD는 공통되게 김도인 부장이 경찰을 라디오 생방 주조로 안내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2명의 PD는 서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둘만 같은 증언을 하고 당사자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라디오국에서 밖으로 정말 능력 있는 라디오 PD들 임재윤, 전여민, 안혜란과 같은 정말 저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재윤, 전여민, 안혜란 능력자입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부당정보 인사를 직접 지휘하고 명합니다. 특히 안혜란 부장은 자신이 라디오와 일면식도 없던 심의국 모 부장을 시사 프로그램 담당인 라디오 1부장에 보임시킨 후 인사 다닐 때 안혜란 부장이 여긴 웬일이에요? 라고 그냥 이분이 라디오에 오신 분이 아니고 라디오를 했던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긴 웬일이에요? 라고 인사를 한 것을 전해 듣고 자신이 낸 인사에 대한 반항이라고 여겨 그날 오후에 바로 심의국으로 인사를 냅니다. 이건 김도인이 직접 라디오 PD에게 자랑삼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억울하고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겠죠. 자, 여러분 너무 지금 어려운 얘기 제가 하는 것 같죠? 제가 그래도 코미디 PD인데 이런 그 시사성 있는 얘기만 하다 좀 어려워요. 제가 정말 코미디의 한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인 국장이 자신의 아들이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에 출마하자 자신의 휘하에 있던 프로그램 DJ에게 응원 영상을 찍게 합니다. 직무를 이용한 위계지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어 자신의 아들이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자 바로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강원도로 쫓아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후배 PD에게 전화해서 자기 아들의 숙제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후배가 선배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물러났습니다. 그 후배는 나중에 보복 인사를 당합니다. 선배 아들의 숙제를 안 해줘서 보복 인사를 당합니다. 젠장!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읽으면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저는 이분들이 MBC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심지어 미국으로 대학 간 이후에도 오랫동안 내내 회사에서 아들 숙제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김도인 본부장께서는. 아들의 인턴 경력을 쌓기 위해 라디오 DJ, 리포터 등에게 무차별적인 부탁,
당시 라디오 국장으로 보임하고 있을 때라 업무를 이용한 강압으로 느꼈다는 증언이 있고요. 자, 무슨 영화 라쇼몽을 보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증거가 뚜렷한데도 김도인 본부장 혼자서만 모든 사안에 대해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장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에 사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영화 공범자들 감상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얼굴을 감싸고. 고1, 춘천에 사는 고1 학생이 쓴 감상문입니다. 제목이 얼굴을 감싸고랍니다. 1. 눈물. 영화는 물론 엔딩 크레딧까지 막을 내렸지만 나는 아무도 없는 영화관에서 직원 2명이 들어올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얼굴을 감싸고 영화관 시트에 등을 기대어 계속 울었다. 지금껏 본 영화 중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영화였다. 콧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영화가 끝난 후에는 화장실까지 얼굴을 들고 갈 수 없었다. 화장실에서 세수하며 눈물 콧물을 닦았다. 흘러내린 양만큼 오래 씻어야 했다.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얼굴을 들어 거울을 봤는데 징그러울 만큼 눈이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영화를 보며 눈과 코를 통해 쏟아낸 것은 어쩌면 피일지도 몰랐다. 영화 속 언론인들의 역경이 스크린을 뚫고 화살처럼 내게 꽂혔기에 그럴 만도 했다. 그 피속 성분은 단순한 슬픔 따위가 아니었다. 슬픔, 분노, 절망, 희망, 감동, 동정, 의지 등 수많은 감정이 다닥다닥 엮여 있었다. 그래서 뺨을 타고 흐르는 피가 용암처럼 뜨거웠던 것인지도 몰랐다. 2. 또라이. 영화 속 김민식 PD는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치는 페이스북 라이브 첫 방송을 켰다. 방송이 끝난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걸 당신만 하고 이후에 아무도 안 하면 당신은 그냥 또라이야. 또라이에서 끝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었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또라이라는 표현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또라이가 된 기분을 잘 알고 있었다. 학생의 활동 경험이 떠올랐다. 그래, 나도 가끔 또라이였다. 어쩌면 꽤 자주. 김민식 PD와의 인터뷰 후 다음 장면은 MBC 로비에서 수많은 노조 조합원들이 각자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고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외치는 장면이다.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결과적으로 김민식 PD는 또라이가 아니었다. 나 또한 가끔은 또라이가 아니었다. 주변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어쩌면 꽤 자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글인데 진짜 멋있는 친구 아니에요? 고1인데. 3. 잊고 있었던 것. 세월호 참사 관련 장면이 나오자 가슴 깊은 곳을 찔리는 듯했다. 감정이 많이 북받쳤다. 수많은 언론의 오보, 그것이 아니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지 않았을까? 침몰하는 배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부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영화에서 한 언론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에는 좌우가 없다. 나도 모르게 잊어가는 세월호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4.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 뉴스타파를 후원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도와야 한다. 영화를 본 후 내게 생긴 의무이다.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자. 반면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보라. 정권의 빌부터 방송을 망쳐온 사람들이 아직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현대 정치판에서 지켜봐 왔다. 영화 나레이션 중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결국 나라는 망했다. 라는 부분이 있다. 나는 떠올렸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마찬가지다. 학생과 학교, 노동자와 고용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등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말 못하는 세상, 즉 소통 단절의 강자 독식 구조 체계에서는 어떤 것이든 정상을 지속할 수 없다. 5. 다짐. 그래, 이게 세상이고 현실이다. 정확히 인식하고 직시해야 한다.
암울한 현실 속 나는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행동해야 한다. MBC 해직 언론인 이용마 기자는 암에 걸려 시골로 내려가 투병 중이다. 그는 말했다. 그동안의 투쟁으로 인해 10년의 청춘과 인생은 다 날아갔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우린 침묵하지 않았다. 나 또한 절대 침묵할 수 없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는 각종 징계를 받은 수많은 언론인의 이름이 연도별로 나뉘어 나열된다. 그들은 언론인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가족일 것이다. 또한 그 전에 사람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인데도 하나하나 보고 있자니 또 울음이 터졌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영화가 나왔다는 것. 어쨌거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6. 배움. 영화를 통해 참 많이 배웠다. 이 일을 추진할 때마다 고민이었던 홍보 전략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내게는 에어컨 바람처럼 날카롭게 또는 시원하게 다가왔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제대로 저항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좀 더 조직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앞으로 써먹을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아니 그들을 넘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글인데. 7. 영화 공범자들. 얼마 전에 본 영화 택시 운전사가 떠올랐다. 내게 택시 운전사는 의미 있는 영화였다. 하지만 이번 공범자들은 그것을 넘어 예상했던 무언가를 뛰어넘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줄곧 영화에 몰입하여 함께 울고 웃고 분노했으며 때론 좌절했다. 내가 갈망하던 딱 그런 영화였다. 영화는 재미와 스릴도 담고 있었다. 집요한 취재 본능으로 그야말로 공범자들과 스릴 넘치는 추격전을 펼치는 장면이나 그들의 초악한 실체를 마주할 때면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영화 중후반쯤이었나? 이 영화는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영화의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2번이고 3번이고 수십 번이고 간에 반드시 다시 보리라 다짐했다. 나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제가 이 글을 왜 인사위에 가지고 오셨는지 아시겠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이 글을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될 제가 모시고 싶은 인사위, MBC 임원진들에게 이 글을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지도자라고 감히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MBC 임원진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임원들은 다 나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원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못 들려드렸네요. 지난 5년 저는 드라마를 연출하지 못했습니다. 백종문 부사장님은 지난 인사위에서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은 건데 그건 인사권자에게 물어야지 왜 김장견 사장의 책임을 거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5년간 드라마를 찍을 수 없었기에 저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켰습니다. 저의 싸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9월 4일 공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파업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업이 될 것입니다. 제작을 거부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 PD, 기자, 아나운서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MBC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싸움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MBC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라고 임원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만두시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왔는데 이 얘기를 들을 분이 지금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만 누르고 계시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14청 바로 저 옆방에 있는 김장겸 사장님께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 라이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페이스북 라이브 투쟁에 대한 전략을 세워준 우리 불세출의 전략가
이용마 기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실은 저는 몇 달 전 이용마 기자를 만나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요. 지난 몇 달간 제가 해온 것은 사실은 이용마 기자의 전략에 따라 충실히 해온 것입니다. 이용마 기자의 전략에 제가 부응하는 싸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싸움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4일 총파업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마야, 고맙다.